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진술한 유일한 이유는 가정 불화죠. 경찰이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남성은 오늘 오후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발적으로 나오는 주변 정보를 통해서 범행 동기를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의 행적에 대해서 말끔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단순 도주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실탄이 장전된 총기로 무얼 하려고 했는지, 아들 집에 출발하기 전에 설치한 폭발물은 또 무슨 목적이었는지, 오늘도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범행 전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도봉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제작하여 설치한 상태였으나 경찰 특공대에서 신나던 이온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요, 조모 씨입니다. 이 60대 남성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도시 인천지법에서 그제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조 씨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외부 노출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 조 씨의 불출석 상태로 신문을 진행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반적인 경우는 이를테면 증거가 뚜렷하고 사실상 부인해야 할 실익도 없고 이런 경우에 사실 포기하는 사례도 과거에도 왕왕 사실 있었죠.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CCTV의 출발부터 또 행위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목격자도 수인 이상 있었고요. 더군다나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도 CCTV에 다 찍혔죠. 다 찍혔고 또 경찰에 대한 저항도 다 찍혔고, 그렇다고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명약환한 이런 입장에서 그 본인의 지금 심정적 상태는 상당히 불안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적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영장 실질심사의 그 목적 자체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무엇인가 문제가 혹시 있는지 확신이 드는지를 법관의 면전 앞에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자체를 다 포기했다. 결국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근데 이건 변호사님, 가거나 않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범죄 많잖아요. 그래도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장실질심사에 통상적으로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법관에게 나의 진술을 행할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진술하든 진술하지 않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영장 실질심사로 가는 길목에서 또 취재진들에게 또 촬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이 기자들에게 범행 동기가 뭐냐, 왜 본인의 생일날에 굳이 아들을 또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심각한 범죄를 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또 자신의 얼굴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쨌든 아들을 지금 살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영장 발부율 더욱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유는 뭐냐, 피해자가 할 말은 없냐, 이런 거 물어보죠.
그게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모 씨의 현재 상태를 보면 이 부분이에요. 범행 동기가 지금 가장 궁금한데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심리는 경찰 조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포자기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제 알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성향이 상당히 그 권위적일 가능성이 큰 거죠. 나의 행위 자체에서 이 사적인 영역에 나름대로의 분명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적인 영역으로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인 것이고 이 상황에 그도 그럴 것 같은 이유 자체는 예. 이 범행의 핵심은 사실상 가족 살해인 거죠. 특히 그 이른바 존속 비속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정 내의 갈등 자체가 1, 2년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해묵은 그 예.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라이버시적 이슈일 수도 있고 예. 이것을 말하는 순간 본인의 정체성, 자긍심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하는 순간. 왜냐하면 이것을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내밀한 이유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나의 체면에 대한 그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치부가 드러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따가 얘기할 기회도 있겠지만 전처와의 일정한 갈등과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 봄직한데 그것을 알려지는 순간 본인의 이를테면 남성성, 자긍심, 체면에 대한 심각한 손상 이것 자체를 사실 얘기하기 아주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범행의 동기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심리 기법과 또 그 프로파일러의 이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신문 기법에 의해서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왜 이랬는지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해야 됨이 수사의 목적인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진술 자체가 어쨌든 20년 전에 극단적인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일정한 그 인생 자체가 변곡점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손상 또는 자긍심에 대한 치명적 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대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를 할 수는 없어요. 경찰은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검찰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가지고 프로파일, 그러니까 신뢰 형성, 라포라고 하죠. 신뢰 형성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서는 가정불화다라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자 이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라포, 이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 조사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들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은 저도 검사로서 많이 수사를 해봤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 그것도 흉기가 아니라 이런 총포리를 동원해서 하는 사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신종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한 범행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야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저는 이 인물이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이고 남성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주와 며느리와 지인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해치지 않고 아들만 정확히 살해했다는 것은 이 가족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현장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어떤 권위적인 면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행위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밝힌 동기는 이겁니다. 가정불화가 있었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들을 거론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조 씨가 약 2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그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자 조 씨가 평소 아들이 이혼은 전적으로 아버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요. 예. 다만 경찰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평소 아들이 이혼 문제의 원인을 아버지로 지목했다는 보도 내용인데 어제 경찰 브리핑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하고 정례적으로 왕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가족이 이 자리에 모인 자리 자체가 이 피해자의 생일 잔치를 그렇죠. 해주기 예. 위해서 모인 자리였잖아요. 실제로 며느리의 SNS를 보면 10년 전에도 이 생일을 맞은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번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고 생일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얼마나 자주 왕래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적어도 이런 생일 같은 대소사는 챙길 정도의 왕래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족과 절연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혁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만 누렸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고 지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애초에 집을 출발할 때부터 아들만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갔었을까요?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예. 이번 행위는 1차 공격 행위, 2차 공격 행위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됩니다. 이 목적은 다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일단 공통점이 있고요. 예. 1차 공격 행위가 바로 아들에게 행해졌는데 질문처럼 왜 아들에게 행해졌을까? 제가 그 추정컨대 이 전처와의 일정한 권력 불균형에서 오는 무엇인가의 그 못마땅함 또 나름대로의 불공정성 대한 응징과 복수가 있었는데 전 아내와의 권력 불균형. 네. 예. 그런데 아내가 가장 아끼는 그 대상이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대한 심각한 공격 행위와 치명적인 생명의 박탈을 하게 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이 전체에게 대한 응징 행위와 복수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왜 전처에게 직접 공격 행위를 예. 하지 않았느냐? 전처에게 직접 공격 행위를 하는 것보다 아들에게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전처에 대한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죠. 그래요?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 그 자식을 살해하는 그 부모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즉 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응징과 복수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 아들은 자신의 편이 아닌 즉 물건과 같은 그러한 이 존재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복부를 향해서 이렇게 탄환을 쐈다고 하죠. 발사를 예. 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설명한 그런 방식에 의하면 그럴 범직도 한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런 사례와 연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그 전처라는 인물이 사실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어서 언론 인터뷰 과거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이 국내 유명 에스테틱 그룹의 대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와 20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슬하에 이번에 사망한 아들 한 명, 그러니까 외아들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대표가 4년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들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을 드러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재산이 많아서 충분히 살만한데 아들이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뿐이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다. 그게 엄마로서 역할이고 보람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고인이 된 아들도 뷰티 관련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이 어머니가 선배 사업가로서 아들의 좀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가해자의 전 배우자였던 이 에스테틱 대표는 출장차 미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야 뭐 엄마로서는 당연한데 유독 좀 강조가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전 남편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이혼한 전처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도 언급을 인터뷰 때 했는데요. 예. 내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의 대학 등록비도 내가 벌었어야 됐고 생활비까지 내가 모두 벌었어야 돼서 굉장히 고생스럽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사업까지 구상했고 돈을 모으는데 상당 시간 동안 노력했고 고생을 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이제 했냐면 사고 치는 가족이 있어서 큰 돈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아들에 대한 애정 섞인 부분에 대한 언급, 그런데 남편의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가 벌어야 돼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사고 치는 가족을 전 남편을 지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렇듯 이 부부 사이의 권력 관계가 이 아내가 훨씬 더 권력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 당신 때문에 나는 고생했고 생활비도 내가 모두 벌어야 되고 이 집의 가장은 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누적이 됐을 것 같고 이 과정 중에 부부싸움 중에 이러한 날카로운 말들이 남편에게 갔을 가능성, 그래서 예. 이것들이 남편의 가슴 속에 계속 쌓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찰은 지금 피의자의 입을 열려고 노력하지만 예. 그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임의 제출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포렌식해본다면 그렇죠. 아버지와의 오랜 문자 메시지나 통화나 이메일이나 편지 등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증거 발견할 수 있고요. 예. 또 현재 지금 체포돼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을 앞둔 이 피의자의 주거지 또 압수수색을 해서 일기장이나 메모나 사용하던 PC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다면 범행 동기를 피의자의 입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물증으로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인터뷰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학비까지 대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다, 남편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성격적 특성과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차이는 너무 큰데, 예. 즉 전초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70평의 그 아파트의 소유권도 전처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차례 그 압류가 그 되었었고, 또 지금 그 아들과 전처가 사는 소위 말해서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 또 화려한 뭐 이런 그 상태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무엇인가 통제와 또는 존중의 여지 자체가 상당 부분 없는데, 이것에 있어서 아들은 엄마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노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이혼의 원인 자체를 예. 아버지에게 그 돌리고, 이것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아버지 본인은 본인 생각은 안 합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나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정당화 합리화에 계속해서. 이유를 그 찾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고, 근본적인 동기는 이와 같은 것을 복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아들에 대한 공격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1차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2차에 관한 설명을 아직 안 했었는데, 2차 공격 행위가 바로 방화에 대한 준비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 전처 명의로 된 집에다가 이나무를 설치해 둔 거. 그렇죠. 그 이나물에 대한 그 설치의 그 양식과 방법을 봐도 예. 그 15개 그 통에 이를테면 신나를 놓았고, 예. 이 15개를 9군데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는데 9군데 그 장소마다 그 도화선 자체 타이머가 작동되게 되었죠. 예. 그래서 뭐냐면 동시에 불이 날 수 있도록 다 미리 계획을 한 거죠. 이것의 이제 근본적인 그 심적 동의는 무엇이냐? 방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통상 보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증거 인멸의 목적,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방화광이죠. 불이 좋아서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복수입니다. 왜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여러 가지 그 감정의 해소 자체를 카타르시스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 아, 그래요? 그렇다 본다면 1차, 2차가 사실은 복수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상에 있다. 예. 그리고 테러범의 경우에도 1차 공격과 2차 공격을 나눠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방화라고 하는 예비 혐의로 경찰도 역시 구속영장에 그 범죄를 같이 넣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 타이머를 12시 정오로 맞춰놓은 거에 대해서 사람이 없을 시간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복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타이머를 이렇게 맞췄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범죄자의 범행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리화, 정당화. 그래서 이거를 중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뉴트럴라이제이션 테크닉.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일정한 변명 같은 거군요. 예, 변명이죠. 예, 변명 예, 구실을 예. 어느 범죄자든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12시에 이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왜곡된 합리화와 정당화의 구실을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도주를 하면서도 어떻게 본다면 12시에 잡히든 또는 잡히지 않든 예.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늦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은 폭발하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면 방화가 생기게 되면 예. 무엇이냐 보여줄 수가 있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첫 번째는 복수인데 이 복수를 혼자서 사실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현시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안에서 보게 되면 손자 둘이 있었고 또 며느리도 있었고 예. 또 당일날 생일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그 대형 방화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목격할 수도 있고 소식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게 되면 사람의 그 복수의 마음과 이것이 카타르시스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방화 범죄자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예. 이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행하기 전에 경찰에게 그 자백을 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대형 방화가 생기지 않도록 특공대가 조치를 해서 그 망정이지 실제로 이거는 정말 동시에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신나 15통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그 극단적인 그 복수를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리고 싶었던 그것이 가장 큰 이 범행의 특성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들을수록 좀 끔찍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의문이 남은 게요. 경찰이 남은 실탄을 86발을 무려 압수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실탄은 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건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제 경찰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구매만 해놓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구매한 그 실탄 개수는 그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범행에 이번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실탄 개수는 86발입니다. 일부는 장전되어 있고 일부는 장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용혁 교수, 이 처음에 쐈던 실탄을 언제 취득했냐? 20년 전에 했다고 했어요. 무려 20년 전부터 실탄을 모아서 86개까지 모아놨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탄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입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연유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가 인생의 변곡점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한 공격성이 발현이 되었고 총을 좋아하고 실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공격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 발현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비록 그 조악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86정에 해당되는 사제 총기가 발견이 되었다. 또 이 제작도 스스로가 철공소에 가서 했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뭐냐? 이것은 총열은 한 10몇 개였던 것 같은데요. 실탄이 86.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총신 자체가 10개가 이제 넘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다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본인이 스스로 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심리적인 해소감이 이 총기를 제작하는 데에 만들면서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살인범들의 그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니고 자신이 제작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왜곡된 이 권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복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곱씹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심리적 생존 과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거에 그 발생을 했던 이 조승이라고 하는 이제 버지니아 대학에 유학을 가서 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총에 대한 그와 같은 이제 관심을 갖고 늘 총과 관련된 훈련도 하고 탄환도 모으고 그와 같은 모습이 이번 사안에도 결국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님은 이 86발 남은 이 실탄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좀 해석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을 설치를 했고요. 그 말인즉슨 자신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량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다 안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추가 범행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사제 총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실탄들을 모아온 게 20년 전. 그런데 20년 전이 공교롭게도 이혼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결국 이혼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데 굉장히 중요한 정말 변곡점이 됐을 것 같고 프로파일러도 이런 부분들을 타고 들어가서 심리를 건드려줘야 이 사람이 입을 열 것 같고요. 그 이혼 이후에 왜 실탄들을 모아왔는지, 왜 이런 총기들을 제작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차량에서는 또 다른 재료들이 나왔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 추가 범행을 꿈꿨다면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됐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분히 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탄은 80발 이상 가지고 있었고 총열, 총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10개 이상이 발견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행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이용했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 특히나 손주하고 며느리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 그 시기를 범행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또 뭘까요? 아까 잠깐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일이 본인의 생일이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특히 그 가족이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생일날을 일부러 표적으로 삼았고 그래서 마치 이 장비장구를 준비해서 나가는 이러한 그 모습이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이 어떻게 본다면 이벤트 날이죠. 즉 관객이 있는데 그 가족의 중요한 이 의미 있는 타자들이 바로 관객이 되었다. 즉 손자 그리고 며느리.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이 상황이 모여지게 된 거죠. 아니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장소에 있는 어린 손주들인가 받을 충격 같은 거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합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해야 할 목적 자체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예를 들면 공감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들의 복부를 향해서 산탄을 발사하는 것도 안 했겠죠.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그 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물건에 불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왕래가 있었지만 그 왕래의 그 과정 중에서 오히려 험담이라든가 나의 그 권력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처가 가장 아끼는 바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일정한 복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건을 전해 들은 제3자인 우리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가족이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이제 그분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지 상상도 되지가 않는데요. 그날 밤 사건 직후에 며느리는 두 어린 이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과 황급히 방 안으로 피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며느리는 범행 직후에 이 모습을 보고 실신 증세까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속적인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찰에 따르면 유족 심리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피해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해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도요. 그런데 이건 변호사님 지금 전례가 없을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아버지 이 조모 씨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나 아니면 조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라고 해서 일반 살인죄가 이제 5년 이상인데 존속살해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단은 이 법정형의 최하한이 굉장히 또 상향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속살해죄가 없습니다. 부모가 혹은 조모가 조부가 자신의 자제나 아니면 이 손주들을 살해했을 때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일반 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헌재에서도 이것은 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이제 헌법 소송들이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일반 살해죄가 적용이 되더라도 양형적으로는 자식을 살해했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1심에서는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2심에 가서 유족과 합의하지 않으면 무기징역 이하로 감형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다음 따라오는 얘기가 신상공개인데
오히려 신상공개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신상공개의 대상은 됩니다. 이 범죄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 마지막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그러니까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이런 신상공개가 단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법적인 조건은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규정에 보시면 피해자의 의사나 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명예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도 또 피해자도 가족 관계이고요. 예. 그 현장을 목도한 사실은 저는 이 손주들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라는 아동복지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피해자들도 가족인 상황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가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그 사건의 이 유명한 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피해자 유족의 명예나 이 의사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신상 공개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후에 아마 며느리나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지인 등의 아마 의사를 좀 물어볼 것 같고요. 현재 며느리가 조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어느 정도 건강 상태 회복된 이후에는 이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범죄가 초유의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우혁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상에 이와 같은 이제 그 불법 무기는 엄연히 그 위법인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이와 같은 것은 그 사회적인 불안감, 더군다나 그 도덕적인 공황까지 야기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이제 범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모방 범죄와 그 관련돼서는 이런 것에 대한 불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은 유튜브나 이러한 같은 기사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엇이냐면 일정한 촉매와 활성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인 거죠.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예. 그 최근에 그 치안적 토양이 많이 바뀌었는데 소위 말해서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불쾌 감정을 전혀 면식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 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잠복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조금 문제점이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나도 저와 같은 방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조금 더 진화 발전하게 되면 유럽이나 서구 국가에서 발생하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공격 행위까지 진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그 상당히 우려점이 그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이와 같은 그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상에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의 사이버 수사국 등에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네티즌께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적극적인 제보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막는 이와 같은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규제,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포, 이 도검류에 관한 법률을 좀 살펴보면요. 이러한 이 위법한 사제총기를 소지하는 것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지금 이러한 이 해외 플랫폼을 든 SNS를 통해서 이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어떠한 설계도를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조금 더 우리 국가기관에서 청소년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 신림역의 흉기난동 사건 등이 굉장히 성행을 했을 때 그때 이러한 이 다중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글을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발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실제로 검거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했더니 그러한 글 게시수가 현저하게 줄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또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이러한 제조법 등의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는 이러한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